우선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 1차 방송을 촬영하고 난 이후에 정말 수많은 제보들을 받았어요. 근데 그 수많은 제보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제발 제 신원을 노출시키지 말아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화도 해보고 만나도 보고 이런저런 연락들을 다 해봤는데 결론적인 게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은 뭐 당연히 군 내부의 사건이다 보니까 군 내부에서 엄청 폐쇄적으로 외부에 절대 얘기가 나오는 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라서 제보자분들에 대한 신원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표현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우선 먼저 양해를 드리고요. 그럼 뭐가 죄송한 거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이제 그분들께도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든 제보자분들께도. 현재 언론 보도에요. 양광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양광준에 대한 사건을 알고 나서 이제 군 장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보 내용들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인터넷 세상에서 보신 그 내용들처럼 똑같이 전달을 받았어요. 그게 그분들이 일부러 그러셨던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만 그 내용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어졌어요. 뭐 어떤 채널에서는 실제로 같이 육사 생도 시절에서 만났었다. 또 어떤 분은 뭐 군부대 장교들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뭐 성실하고 주변을 잘 대해주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사실 저도 되게 비슷한 얘기를 전달받았거든요. 양광준이 주변 사람들 되게 잘 챙긴다. 군 생활 진짜 잘했다. 성실하게 했다. 그래서 진급도 빨랐다. 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뒷이야기한테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뒷이야기에서 그 양광준을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또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자기가 근무설 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봤던 분이다. 엄청 친절하셨던 걸로 기억을 한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저도 대부분 전달을 받았을 때 다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제가 죄송하다라고 먼저 시작을 하는 이유는요. 저희는 양광준의 피해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광준의 피해자분들께서 김원님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인데 그분들께서 용기 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었어요. 진짜 군 생활이 조직적이고 폐쇄적이다 보니까 자기의 신원이 노출될 걸 걱정함에도 저를 믿고 양광준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많은 방송, 유튜브 방송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보다 보면은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막 양광준의 심리 상태, 행동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세요. 그러면서 양광준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처음 찍었을 때는 대부분 언론에 나왔던 분들이 우발적이었을 거다. 뭐 어떤 문제가 갑자기 발생됐고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그다음에 사체 훼손과 유기를 굉장히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대부분 지배적이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방송을 처음에 진행했을 때는 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적 범행에 대한 특징들이 되게 많이 나타난다. 날짜, 시간, 행동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갑자기 우발적으로 나올 수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방송을 진행을 했었죠. 그런 얘기들이 나가고 나고 이제 그 이후에도 아니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군 생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되게 평판이 좋은 사람인데 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뭐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뭐 주변 사람들에게는 되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지만 자신과 관련돼서 생긴 문제에 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그걸 또 군대랑 연관시켜서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마치 모든 군 장교들이 폭력적이거나 공격적 성향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범죄든 간에 양광준이 육군 장교여서가 아니고요. 하필 양광준이 육군 장교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다? 이게 진짜 위험한 말이잖아요. 어떤 집단이든 다 그렇다라고 표현한다는 건.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젠 다 계획범죄라고 시인을 했으니까 그 계획범행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그동안의 사건 내용 그리고 오늘 이제 기소가 됐죠. 이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기소가 된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고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좀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과 함께 양광준이 정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 대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공격을 했던 사람인 건지 아니면 원래 성향이 그랬던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24년 11월 2일 오후 2시 36분쯤 경기도 화천체육관 앞을 지나가던 학생이 깜짝 놀랍니다. 이상한 물체를 봤는데 마네킹인가? 근데 이거 마네킹 아닌데? 사람 다리인데? 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강원경찰청에서 코드 1으로 접수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제보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마네킹 아니에요. 진짜 사람 다리예요. 이건 얘기가 다른 문제거든요. 해서 당시에 강원경찰청은 코드 제로로 즉시 상향을 했고 모든 인력들이 총동원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범인은 단 하루 만에 검거가 되었죠. 다음 날인 3일 7시 12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38세 양광준을 검거하게 됩니다. 근데 양광준이요, 검거 당시에 한 가지 행동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해자의 핸드폰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살아있는 척 행세를 하다가 잡히기 전에 핸드폰을 파손하고 그걸 버린 거죠. 물론 경찰은 그걸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포렌식을 또 돌렸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광준이 검거된 직후 그 직전에 핸드폰을 파손시켰다라는 부분 있죠. 자기가 검거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갑자기. 이거 곧 잡히겠는데? 살아있는 척 행사하다가 기사들이 뜨고 뉴스들이 뜨는 걸 본 겁니다. 분명히 양광준은 처음에 이게 언론의 기사에 나올 때는 시신이 발견됐다.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때 초기 기사에서는 이게 북한에서 유실된 시신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로 나왔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안심 혹은 어느 정도의 안심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토막 시신이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사건이다, 살인이다 얘기들이 나오면서 얘는 생존 신호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기 시작해요. 자기 위치가 노출되니까요. 해서 그때부터 핸드폰을 부셔버린 거죠. 이걸 왜 부셨을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얘는 정확히 하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시면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얘가 정보보안 전문가거든요. 카이스트에서 학위까지 받았고 사이버 작전 사령부 중령 진급 예정자였습니다. 정확히는 중령 진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리적으로 파손된 전자기기는 복구가 어렵다. 그래서 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었던 게 일부였습니다. 얘가 고의적으로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를 지웠다. 이 정도만요. 얘가 이걸 노리고 했던 행동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검거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KCSI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사건 접수 직후에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훼손된 시신이다 보니 나머지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총 7명의 수중 과학수사관들이 그 안으로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나머지 시신들을 발견하다가 팔 부분을 발견을 했고 결국 지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신원은 금방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범인에 대한 문제죠. 범인을 지금 다른 쪽 외부에서도 지금 찾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당시 경찰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만졌잖아. 시신을 훼손해서 봉투하고 비닐 테이프를 했으니까 여기에 분명히 증거들이 남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근데요, 양광준도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다 사라지지 않나? 네, 다 사라집니다. 양광준도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차피 없어질 거야, 물속이니까. 맞습니다. 물에 젖어 있는 비닐봉지요, 증거물로서 지문 채취하는 거 어렵죠. 그런데 과학수사가 엄청 발전됐죠. 그 여러 명의 과학수사대 중에 한 분이 나 이거 논문 본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어떤 한 논문을 봤는데, 외국 거를 봤는데 실제로 젖은 증거물, 그러니까 이 경우하고 비슷한 거죠. 젖어 있는 증거물에서 지문 채취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방식이 있었다. 그 사실을 기억해내셨고 그 방식 그대로 비닐봉지와 테이프에다 적용을 해보신 거예요. 근데 나온 겁니다. 해서 이게 실제 연구로만 나온 게 아니고요. 연구가 실제 사례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적용된 사례예요. 근데 물론 지문이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과거에 대한민국이 쪽지문으로 범인 잡아냈던 거. 예전에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쪽지문만 남아있었죠. 그땐 못 잡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기술이 발전해서 일부의 지문 형태 가지고도 범인을 잡아냈죠. 그만큼 과학기술은 발전을 했습니다. 지문 채취 일부에 성공했던 경찰청은요, 바로 긴급감정을 의뢰했고, 경찰청에 계신 지문 감정가들은 AI 기술을 돌리게 됩니다.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해서 여러 가지 유사 사례들이 나오겠죠. 거기서 지문 감정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하나하나씩 눈으로 대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명이 나온 겁니다. 그게 양광준이었죠. 그 시간이 하루가 안 걸린 거예요. 밤새서 찾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양광준으로 정확하게 특정을 하고 현장 증거물에서 나왔으니 얜 100% 범인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양광준을 정확하게 범인을 어떻게 빠르게 잡았고 어떻게 검거했는지, 경찰청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양광준은 그때 어떤 범행,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고 2016년에 카이스트에서 정보보호대학원 사이버 안전 관련 위탁 교육을 받게 돼서 그곳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당연히 진급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그의 근무지는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경기도 과천의 국군 사이버작전 사령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중령 진급이 됐고, 중령진으로 진급이 됐고, 10월 28일 날 바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부대로 전근 발령이 난, 네, 여러분 말씀 아시는 것처럼 진급 발령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죠. 자, 그런데요, 그가 범행을 저질렀던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셨던 그 군무원 분은 10월 말일까지, 마지막 일까지만 기간제 근무였죠.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똑같이 과천에 근무하던 사람이었죠. 양광준 같은 경우도요, 10월 28일에 그곳을 떠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부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해서 저희가 계획 범행에 대한 느낌이 많이 든다. 왜냐면 떠나기 바로 그 전 주말을 이용했던 거니까. 그래서 마치 모든 게 예정되고 계획된 것처럼 움직였다라는 표현으로 전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발적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계획적 살인임을 인정을 했죠. 양광준은요. 오늘입니다. 11월 28일 춘천지방검찰청은 모든 수사를 마치고요. 양광준을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검찰 측에서 정확하게 밝힌 범행 동기는요, 양광준이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2024년 6월부터 잦은 갈등이 이제 빚어지게 됐고, 교제 사실이 밝혀지는 걸 막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 은닉 계획까지 전부 세웠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게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 방송에서 양광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다가 확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양광준은 2017년 2월에 결혼을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녀까지 있는 것도 확인은 됐습니다. 함께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카풀을 하면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건 당일날에도 카풀로 출근을 하던 중 말다툼이 시작됐고, 양광준은 그때 외부로 자신과의 관계, 이 부분이 드러날까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곧 한 분은 임기제 군무원 근무하셨던 걸 그만두게 되고, 양광준은 다른 부대로 가는 입장이었죠. 그 안에서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광준은요, 자기가 다른 부대로 가기 3일 전인 10월 25일 오후 3시 자신의 부대 안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합니다. 살해 도구로는요, 노트북 도난 방지줄 있죠. 굉장히 강한 쇠처럼 되어 있는 그 줄로 살해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후 시신을 옷가지로 덮어둔 뒤에 외부에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사무실로 들어간 뒤 태연하게 전근 발령된 부대로 갈 자신의 짐 정리를 했고, 그 이후에는요, 부대 안팎을 돌리면서 그 뒤에 끔찍한 범행의 저지를 여러 개의 흉기와 물건들을 구입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7시 출발을 하게 되죠. 사체 손괴를 하기 위해서 차를 몰아 부대 밖으로 나섰고요. 여러 곳을 찾고 있다가 부대 인근에 한 공사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철거공사 현장이었죠. 그곳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양광준이었는데, 그때 나중에 잡히고 나서 실제로 사건 현장을 가봤을 때 이미 그곳이 다 철거가 돼서 현장이 없어졌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범행 당일 오후 9시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했고 사체들을 각각 비닐에 나눠 담아 자신의 차량에다 다시 옮겨 담은 뒤에 집으로 갑니다. 네, 가족과 자녀가 있는 그 집이요. 그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26일입니다. 그날 오전에서 자택을 나온 양광주는요, 또다시 부대 쪽으로 향하고 그 인근을 돕니다. 왜 향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혹시 현장에 누가 확인한 게 있지 않을까? 감시죠. 두 번째, 추가로 쓸 범행 도구들도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질렀던 범행 도구들은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위해서 돌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화천으로 시신을 유기하러 갈 때도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위조 차량 번호판이라는 걸 휴대폰에 검색했던 기록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만들죠. 바로 A4 용지로 그대로 만들어서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붙인 뒤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핸드폰을 중간중간에 키면서 연락을 했던 것이죠. 사건 다음 날이었던 26일 오전 8시 40분 피해자의 어머니가 112에 미기가 신고를 했죠. 해서 당시에 관악구의 한 파출소가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했는데 양광준이 여자인 것처럼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 취하해달라고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경찰의 어머니한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딸과 연락이 됐는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 아마 자신들이 체크해놓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여자인 척했지만 남자라고 체크를 해놨거든요. 딸과 연락이 됐지만 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 직장 군 부대에 공문을 보내 수사협조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에 어머니가 딸과 연락이 되었다고 하니 혹시라도 직장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취소합니다. 시신 발견이 될 때까지 그 이후에 신고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그날 밤 오후 9시 40분 화천 북한강에 도착한 양광준은요, 시신을 유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10년 전에 이미 근무했던 지리라서 어느 정도 지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가지들 일부를 불태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아셨을 텐데요. 시신이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닐봉투 안에 돌까지 넣어놨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왔죠. 그리고 양광준은 거기서 안 끝났습니다. 그 뒤에 북한강을 몇 번 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 다음 날 시신 훼손 현장을 간 것처럼 혹시나 떠오르지 않았나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강을 또 갔다 온 거죠. 자, 양광준은요, 자신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검거 직후부터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25일 그리고 10월 28일 그 주말이 껴 있었고요. 10월 28일에는 양광준이 다른 부대로 가고 10월 마지막 날 피해자분이 이제 군무원이 끝나는 날이었죠. 양광준은 그 주말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뒤에 있는 건 다 휴가 처리를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죠. 피해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연락이 안 가게, 이제 끝난 거니까 라는 걸 마치 보여주기 위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였다라는 느낌이 이어서 계획적인 범행을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양광준은 경찰 조사 마지막에서 계획적 살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범행 시작 시간 10월 20일 오후 3시경이었죠. 약 7시간 30분 정도 전이었습니다. 오전 7시 35분입니다. 카풀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들어오던 시간이었죠. 그날도 차를 타고 가면서 출근할 때 다퉜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부대에 도착해서 찾은 게 위조 번호판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뒤에 살인을 저지른 상황이죠. 네, 여기까지가 알려졌던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검거가 됐고 어떤 방식이었고 양광준이 계획범행을 왜 인정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저번 방송에서 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제 외부에 오피셜로 나오지 않은 내용으로 내연관계였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피셜로 나온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내연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된 것, 사실 같은 부대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알리는 게 말이 안 됐다고 생각은 드는데 양광준이 17년 2월 달에 결혼한 이후에 과천의 부대에서 근무를 했고 그 뒤에 피해자와 이제 어떻게 좀 관계가 깊어졌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때는 그 내연 관계에 대한 문제, 그 안에서 촉발됐다라는 내용이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이죠. 물론 더 확실한 조사는 필요합니다. 어느 쪽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건 양광준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광준은 고의적으로 핸드폰을 부셔버렸기 때문이고 내용을 삭제했다라는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연관계라고 해서 마치 양광준 쪽, 누구 쪽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더 깊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양광준의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 다른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나왔고 뭐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장교들을 통해서 뭐 동기들을 통해서 양광준에 대한 내용들을 제보를 받게 됐죠.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 대부분 성실하다, 착하다, 뭐 군생활 되게 잘했다, 뭐 되게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던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순하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 굉장히 깜짝 놀랬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소리 한 번 안 하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그런 범죄자들도 있지요.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봤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중에는 외부에선 그런 끔찍하고 연쇄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겐 굉장히 좋은 사람인 양, 조용한 사람인 양 보여지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 제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케이스 같으면 대부분 자신의 사회생활이 한정적으로 좁혀져 있는 반면 양광준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책임감을 짊어지고 군 부대에 하나의 보직을 맡아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해가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다른 느낌, 불편한 느낌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나가고 나서 저희에게 한 가지 제보 메일이 도착을 했습니다. 극도로 신원에 대한 부분, 모든 제보자분들이 다 그랬습니다.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된다. 네. 여기는 조직적인 군 부대다 보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내용들을 전부 다 가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일부 다른 제보자분들의 내용과 좀 어떤 공통적인 내용들로 해서 여러분께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보자분은요, 그냥 참고 가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연락을 한다라는 입장이셨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잠이 오질 않는다. 네. 지금까지도 양광준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여럿이셨습니다. 양광준을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누군지 알 것 같다라는 입장이죠. 대부분 동기일 거다, 주변 사람들일 거다, 보여주기식 대외적인 이미지는 착하다라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근무했던 하급자들을 좀 바라봐라 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양광준은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혹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요, 끝까지 몰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수준은 어떻게 보면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제일 대표적인 거요,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언어폭력이죠. 얘 장난 아닙니다. 제가 차마 여기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폭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입니다. 이 양광준 때문에요. 양광준 밑에 계셨던 분들, 양광준 때문에 현재까지도 병원, 정신병원을 다니시는 분이 꽤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군복 벗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근무지 이동 요청을 미친 듯이 하신 분들도 너무 많이 계셨습니다. 같이 일 못한다고요. 자, 어떤 분들은요, 아니 군대는 직급 체계고 명령 체계니까 뭐 시키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다 얘기 드릴 수 없음. 신원이 노출될까봐 많은 걸 지금 제가 필터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게 진짜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해왔던 겁니다. 왜요? 진급해야 되니까. 양광준이 초고속 승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부터 양광준이 이 사건이 터져서 언론 보도에 나왔을 때도 저 새끼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광준은 어쩌면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나의 앞길을 막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얘기하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건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정도라는 게 있고 한계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양광주는 그 선 자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보들 중에 한 내용인데 실제로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답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사 내부는 모든 사람들의 입단속을 철저히 강화하고 있고 내부에서 외부로 이야기가 나가지 않는데, 원래 저희 방송을 보셨던 분이셔서 용기 내서 얘기를 하겠다, 언론 보도하고는 접촉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내용들을 자세하게 지난해 신원과 이런 부분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양광준을 옆에서 바라봤을 때 특이한 점은 머리는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군부대 내에서도 양광준을요, 사이버 분야에서 엄청나게 밀어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라인을 잘 탄 거죠. 엄청나게 밀어주는 사람이라서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실제로 양광준이 여기 뽕에 취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자신에 대한 일을 제외하고 자신의 진급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급자라 하더라도 다 무시합니다. 이건 되게 여러 가지 제보들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 상급자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지시, 명령에 나오게 되면 항명합니다. 안 돼요. 내가 피해보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놓고 얘기를 못하죠. 돌아서 얘기를 하던가 혼자 가서 얘기를 하던가, 사람들이 다 있는 공간 내에서도 서스름없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잘하는 사람? 자기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이 정반대의 모습이고요. 폭언, 욕설, 외압 아무렇지 않게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의 내용을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광준이, 이런 영상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양광준이 검거가 되고 현장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한테 보여진 영상들 대부분은요, 바로 그 북한강에 유기하는 장면이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광준은 살인을 어디서 저질렀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과천의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내부는 외부 기자 출입이 안 되죠. 그 내부에 있었던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양광준이요, 군부대 내에 들어와서 현장 사건 재현을 할 때 하고 싶은 말 있냐라는 말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대원분들에게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말이 엄청 소름 돋았다고 해요. 왜냐면 방송에서도 어디에서도 양광준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라는 걸 보이신 적이 없죠. 보신 적 아무도 없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한 적 없죠. 군 부대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 부대 사람들은 피해자 가이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요, 피해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얘 머릿속에서는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전혀 없어요. 얘 지금 이 상태면요, 그때 당시 봤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피해자에 대해서 증오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얘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다, 얘 지금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이 하급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양광준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3시경에 그 안에 들어가 자기의 짐을 정리하고 외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끔찍한 짓을 할 도구들을 사모으고 7시경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이 시간에 양광준이 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 때 확인이 된 사실이죠. 그날 나오기 전인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 바로 직전입니다. 차를 끌고 나오기 전이죠. 그날 양광준이 한 곳을 더 들어갔습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도에 따르면 양광준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휴대폰만 챙겼다고 되어 있죠. 아니요, 피해자의 출입증도 챙겼습니다. 해서 다들 퇴근한 그 시간에, 비어있는 그 시간에 양광준이 출입증을 이용해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모든 짐을 챙겨서 나오는 게 출입 기록으로 확인이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린 이 사실을 압니다. 양광준의 머릿속, 어차피 그 주 목요일이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사람,
휴가라고 얘기할 거니까 이날 금요일날 짐 다 챙겨서 간 사람으로 하자. 짐 다 챙겨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양광준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죠. 저 끝날 때까지 그냥 휴가 주세요. 군부대 사람들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시 연락할 필요도 없어요. 짐 가져가세요. 이 연락을 안 해도 돼요. 왜? 다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전부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제보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형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들이 더 딥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양광준이 천사 같은 생각으로, 천사 같은 이미지로 착하고 순한데 갑작스럽게 이런 게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사체훼손을 했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의 내재되어 있는 모습에서는요, 가학적이고 폭력적이고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양광준, 그에게 어떤 형량이 나오게 될까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수사와 제대로 된 내용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양광준의 이야기만 듣고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오역이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방송이죠. 양광준과 함께 신상공개가 됐던 또 하나, 구미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서동아. 그 이후에 저희가 방송 이후에도 엄청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전 여친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경찰 이거 수사 안 한 거잖아요. 서동아 말만 들은 거잖아요. 증거 있냐고요? 네, 확보 다 했습니다. 그거 서동아 주장이잖아요. 서동아는요, 정신 나간 사이코 스토커일 뿐입니다. 그걸 전 연인이라고 하셔서 교제살인인 양 김래아 사건하고 비슷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조만간 그 자료도 오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네, 춘영입니다. 양광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대형 방송국에서 해주실 거니까 또 같이 기다려보고요. 제가 입중계라는 걸 해요. 라이브 방송에서. 양광준 편 방송될 때 말하면 같이 입중계해서,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송출할 수는 없고요. 저도 보고 시청자분도 보시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피해자이셨던 분들의 제보자분들께, 모든 분들께 용기 내주신 점 감사드리고, 제가 다 미처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 그분들께 다시 한번, 다 괜찮다고는 하셨는데 모를 수 있다라고는 하셨지만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 이 방송에서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힘내셨으면 좋겠고 많이 호전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거 제가 조만간에 방송 준비를 할 건데요. 많은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저희도 했었고, 지명수배 명단에 항상 올라오는 이 얼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방송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찍어놓은 것도 있고 다른 방송도 많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의 공범으로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박종윤이 안 잡혀가지고 실제 죄명이 투입이 된 게 아니라 좀 낮은 죄명이 투입돼서 형량이 낮게 나왔죠. 남궁경훈이요. 알고 계신가요? 어제죠? 27일인지 28일인지 모르겠는데 새벽경에 출소했습니다. 이미 사회에 나왔고요. 아마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나 내용이나 유튜브 영상을 볼지도 모르겠어요. 범행에 대한 공동이익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궁경훈 씨가 이 방송을 본다면 저희가 방송 한번 더 찍을 거거든요. 나왔다고. 저에게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요. 궁금한 게 참 많거든요. 방송에서 오픈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TV 네이버.com입니다. 네, 감사합니다.